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청년연합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백경훈입니다. 네, 앞서 이제 대표님들,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너무나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청년학 포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미래세대라는 단어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 세대, 또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과 이런 풍요로움들을 만들어 온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현 세대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근데 또 감사함과는 또 별개로 사실 앞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많은 숙제들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보면 우리 나라의 많은 시스템들이 어찌 보면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산업화 시대 이런 어찌 보면 앞만 보고 달려온 이런 시스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우리 미래세대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살아가야 할 우리 나라와 사회 시스템을 이제는 어느 정도로 좀 바로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 요즘에 청년 일자리 문제, 미래세대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청년학 포럼이라는 이런 자리도 그래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단체에서 이번 이번 대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청년 공약 그리고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리고 이제 그 공약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 리포트 내용이 이제 제가 앞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건 요약본이라서 사실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다음에라도 선진화재단이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 이미 사실 청년 정책 하면은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 정책만 한 250여 개가 된다라고 하고, 이번 대선 주자들도 기존에는 사실 여성 아니면 청소년, 장애인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그런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았다면, 이번 대선같이 또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을 대상자로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선들이 대선은 또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이 후보들은 이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이게 요즘 보면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보면 그런 트렌드들을 알 수 있는,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에서 한번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한 근 3개월 정도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된 정보의 양입니다. 보면 이제 녹색이 안철수 후보고 이제 빨간색이 문재인 후보, 이제 보라색이 홍준표 후보인데, 어찌됐건 이 관련 정보량 자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특히나 이제 또 최근에 어쨌건 대선 이제 코앞에 두고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청년 관련된, 그리고 또 청년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꼭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한국 언론재단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빅데이터 자료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후보들을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도 보면 청년 정책들이 이미 한 트럭인데, 근데 또 대선 주자들이 이제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인 건지, 공감하는 정책인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에도 청년들이 이번에 탄핵 이런 사태를 이렇게 겪어보면서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게 그러면 이 대선을 앞두고 봤을 때 이 대선 주자별로 국가 비전이나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7 대선 정책 트렌드 리포트를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리서치 기관에서처럼 한 2,000명 이렇게 조사는 못했지만은
그 500명 정도 되는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후보들이나 정당을 밝히고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또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정당들이나 후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의 공약을 한 10개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이 대표적인 공약을 10개 정도로 추려봤고, 이 공약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과 미래 지향성 그리고 청년 공감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 공약이 이행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미래 지향성은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인 건지, 그리고 청년 공감성은 이게 청년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정책인 건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이 공약보다도 더 많은 공약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 공약을 일일이 다 설문조사를 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공약들, 그리고 그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약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가 이걸 진행하던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관련된 공약, 일자리 관련된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게 그때까지는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기는 했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렇게 그 비율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이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결과입니다. 이 결과인데 보면 이렇게 현실 가능성, 미래 지향성, 청년 공감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제 어찌됐건 뭐 제일 이제 청년들이 봤을 때 가장 미래지향적인 공약이다, 청년들이 공감하는 공약이다라고 했던 것은 뭐 유승민 후보가 얘기한 칼퇴근법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뭐 4차 산업혁명과 뭐 이제 창업과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 가장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나 이제 뭐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반면에 이제 낮은 점수 받은 공약들을 보면 이제 최하위에 보면 이제 10위를 기록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이 전 분야에서 10위를 기록한 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국공립대 공동 학예제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이 관련된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 4월 초에 저희가 이거 조사를 했을 때는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공약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제일 점수가 낮았고, 그리고 보면 또 이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보면 현실 가능성이나 뭐 다 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주로 이야기하는 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런 공약들이 주로 이제 낮은 점수를 받은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현실 가능성만 보면, 물론 여기 저희가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기는 했지만 현실 가능성 점수를 보면 사실 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게 보면 그동안 이제 어찌됐건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서 오는 청년들의 그런 낮은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한 청년들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게 점수가 낮게 나왔던 아까 뭐 공공일자리를 몇십만 개 만들겠다, 그리고 뭐 임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이런 공약과 이제 점수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뭐 칼퇴근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공약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청년들이 봤을 때 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청년들도 이런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안철수 후보의 5.5 개년으로 학제 개편하겠다, 이 공약도 사실 그 청년 공감성에서 이제 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 공약을 보면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해서 이제 현재 있는 그런 초중고대 이런 시스템을 이제 체계적으로 좀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특히나 이제 대학교 이 정점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공감을 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어찌 보면 이 정권마다 이 교육 체계, 교육 정책들이 이렇게 또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점수가 나온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안철수 후보의 대기업 임금 80% 수준 보장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이 공약이 뭐 사실 점수가 두 공약 다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다 이제 점수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는데, 이런 근데 또 그 정책 그 대선 때마다 나오는 또 선거 때마다 나오는 뭐 일자리를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창출하겠다, 그리고 뭐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런 허세 공약들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재원은 또 어디서 가져오고 또 공약을 어떻게 뭐 진행시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확인과 검증이 어렵다 보니 또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공약들에 대한 분석은 또 이따 뒤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공약이 이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관련된 공약입니다. 이 공약 자체가 보면 뭐 대학 서열이나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이제 서울대뿐만, 그러니까 지방 이제 국공립대를 이제 서울대화하겠다. 일단은 뭐 연합대학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연고대나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중심으로 또 대학 서열화는 사실 계속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대생이 아닌 청년들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게 모두를 서울대생으로 만든 일이 아닌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관련된 정책들이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런 정책들을 또 추진하려다가 또 후퇴했던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는 이 청년과 청년 정책 간에 이 청년들이 정말 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이 정책들이 이제 현재 실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의문점을 지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 사실 이 청년 정책들이 차고 넘치지만 이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느 계층, 어느 분야에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이 뭐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 또 대선 주자들도 그런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청년 정책 또한 그런 것들을 다 너무 담으려고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2차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근거 자료로 이야기하는 것이 OECD에서 이제 공공재정과 관련된 그런 그 자료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게 관련돼서 공공부문 고용 현황입니다. 이게 OECD 평균이 이제 오른쪽에 있고, 이제 한국이 지금 제가 가리킨 이쪽에 있는데, 보면 이제 이 비율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공공부문에서 고용한 인원의 그런 비율이 굉장히 좀 낮은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봤더니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또 찾아봤더니 그 바로 밑에 보면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냐라고 봤을 때 OECD 평균이 이 정도인데, 이제 한국의 평균을 보면 사실 OECD 평균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많지는 않은데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저께인가요? 저기 JTBC에서 토론회 할 때 팩트 체크 할 때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 공공부문 관련돼서 들어가는 재정이 비용이 우리가 적냐라고 봤을 때 절대 이제 적은 비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가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원을 그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봤을 때 이게 물론 뭐 당장 급하니까 공무원이라도 일단 공공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뭐 그런 취지 자체는 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아까 뭐 저기 조정민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이 대략적인 숫자가 10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100만 명 정도인데 지금 뭐 공공 일자리로 81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게 또 어찌 보면 지금 안 그래도 고시생들 많은 그런 고시촌의 청년들에게 또 대기표 뽑고 가서 고시촌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모두가 공무원인 그런 청년들이 바라는 게 모두가 공무원인 세상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뭐 그런 공무원이나 뭐 정규직이나 삼성병이 아니더라도 뭐 얼마든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이 사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인데, 모두가 그런 공공부문 일자리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세금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나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도 세금을 내야 하고 또 어찌 보면 그 청년들이 낸 세금이 그 정말 정규직에 정년 보장되고 또 높은 임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청년들은 또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또 얘기한 공약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청년 2명 고용하면 세 번째는 임금 전액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그 중소기업 임금을 중소기업에 이제 그 근무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나 아니면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데 뭐 이게 그 중소기업이 사실 근로자가 없어서 인건비가 없어서 경쟁력이 없냐 이것도 아니고 또 청년들이 그러면 이게 청년들이 뭐 중소기업 임금이 낮기 때문에만 중소기업을 안 가냐 또 그것만은 또 아닌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을 보면 사실 이게 정말 임시방편적인 공약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청년 고용 보장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이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정책들을 펴면서 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5년 정도가 지나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이 청년 인구가 그 또 빈 자리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찌됐건 지금보다는 나은 최악의 청년 실업 시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뭐 다른 기사로 이렇게 퍼온 게 아니라 그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온라인 그런 사이트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이제 따온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임금만 보장해준다고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인가? 이게 뭐 이 자료 말고도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에서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왜 가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당장 내일 네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한다면은 너는 뭘 보고 갈래? 그러니까 너한테 가장 고려되는 사항이 무엇이니? 조건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물론 제일 많이 뽑은 게 임금이기는 합니다. 임금이긴 한데 근데 다만 이게 임금만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또 이야기했던 것이 임금이 물론 제일 중요하긴 한데 뭐 임금이 근데 뭐 적어도 한 30% 40% 정도의 그 중요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외에도 사실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뭐 사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안정성이라든지 뭐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본인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정주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이제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의 모습인 건데 이게 뭐 단순히 임금만 지원해준다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2년만 지원해주겠다. 사실 2년만 지원해주면 그럼 또 2년 후에는 그럼 또 중소기업은 그 2년 후에 청년들이 더 많이 받는 봉급을 또 그 임금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런 어찌됐건 그런 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한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사실 지금 이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안 그래도 크다고 하는데 그런 부담들을 대기업은 사실 뭐 어쨌건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커버한다고 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영세한 그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다들 뭐 또 그런 시장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한시적인 임금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노동시장이나 산업시장을 왜곡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물론 그 뭐라 해야 될까 청년들의 임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공약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들어가 보면 성과는 불분명하지만 후과는 분명한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빈 일자리가 생길 거다. 근데 이건 너무나도 아니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4차 산업혁명도 오고 있고 일자리도 갈수록 줄고 있고 이게 해외에서도 이건 뭐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모든 나라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5년 후에 나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장밋빛이라고 해도 우리가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잿빛 전망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단적인 이런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의 정책을 보면 이제 물론 최저임금은 다른 후보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유승민 후보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도 청년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미준수율 추이인데요. 지금도 이제 많은 그런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또 최저임금을 또 연 한 15%씩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런 일자리라도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또 그런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아까 뭐 공무원 이야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공무원이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정규직인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더라도 이 비정규직도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공무원 아닌 청년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을 총량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준표 후보를 보면 이게 안타까운 게 어찌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자유와 시장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부문의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하겠다, 중소기업 임금 지원하겠다, 최저신급을 1만 원 올리겠다, 이런 게 다 그 홍준표 후보 공약집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이렇게 물론 그러니까 물론 되게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그래도 시장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공약들을 또 똑같이 내세우는 것은 또 이게 무슨 경우일까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 아이를 둘째를 낳으면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1,000만 원에다가 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 그 등록금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들에게 현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해왔음에도 어찌 보면 다른 후보들보다도 더 나간 이런 공약들을 이렇게 내세운 것을 보고, 이것 또한 그동안 이제 진보정당에 내세운 공약들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그런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원할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 모든 청년들을 저희가 다 조사한 건 또 아니라서 이게 일반화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저희 그래도 대략적인 추세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1과 3의 균형을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4포 세대, M포 세대라고 청년들이 많이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굳이 높은 임금이 아니더라도 이제 현재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이 바라는 게 물론 너 어디 갈래라고 물어보면 공무원 갈래, 대기업 갈래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그런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공무원이 아니어도 삼성맨이 아니어도 정규직이 아니어도 이제 살만한 세상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까 그 서울대랑 지방 국공립대를 합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 모두가 그러니까 서울대생을 만들 일이 아니라 서울대생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얼마든지 그런 학력이나 스펙, 부모 스펙 이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뭔가 계층 간 사다리도 탈 수 있고 계층 간 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어찌 보면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청사진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을 결정지을 텐데, 어찌 보면 지금 필요한 게 미래 세대가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가는 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 불편한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결국에는 이런 기성세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다 빼놓고 결국엔 청년들한테 얼마 줄게, 출산수당 줄게, 청년 구직수당 줄게, 아니면 중소기업 임금 보전해 줄게, 내가 공무원 일자리 80만 개 만들어 줄게, 이런 식의 공약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또 이런 것들이 그래 난 이런 거 좋아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건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인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